깊은 밤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오는 순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밤들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30년간 이어진 고통과 그 끝에서 마주한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외면하고 싶어 했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 17분. 또다시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옆 탁자 위에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5살 박철수 씨는 축축한 땀에 젖은 채로 일어나 앉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꿈속에서 5살 손주 민수가 울먹이며 매달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자신이 냉정하게 내뱉은 말도 함께 떠오릅니다. 너희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다신 얼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정말로 30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입니다. 박철수 씨는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한 잔 마십니다. 텅 빈 집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것은 시계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을 바라봅니다. 그 앞면 아래 서랍에는 30년 전 손주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병정이 들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쪽 팔이 부러진 그 장난감을 그는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혼잣말이 허공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말들이 쌓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와 버렸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94년 추석 연휴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철수 씨는 60줄에 들어선 건장한 농부였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궈낸 논밭 10여 평과 작지만 단단한 한옥 한 채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가정을 꾸린 장남 박영우와 그의 두 아들, 특히 5살인 첫째 손주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저 혼자서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사준 빨간 자전거를 타며 마당을 뱅글뱅글 돌아다녔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영락없이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제일 용감하지? 박철수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면 민수는 꼭 할아버지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과 우유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의 추석은 달랐습니다. 장남 영호가 혼자 내려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박철수 씨는 아들이 단순히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손님이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아버지 땅을. 뭐? 아버지 땅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순간 박철수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은행에서 땅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 순간 박철수 씨는 아들의 목을 움켜잡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아들이 몰래 담보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아. 내가 내 자식이냐? 아버지,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지가 됐는데. 그날 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고함 소리에 며느리는 울면서 아이들을 달랬고 영호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배신자와는 더 이상 부자지간도 아니다. 아버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배신자의 자식들이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5살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와 할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화내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순간 박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넌 아직 몰라도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와 가족이 아니야.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돌아서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문 밖에서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영호도 서울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박철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해진 집안에서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자들. 모두 배신자들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난감 병정을 가지고 놀며 웃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저런 배신자들과는 관계를 끊는 게 맞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철수 씨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지 않나?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상관없소. 나는 이미 그들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특히 민수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7살이 됐을 텐데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키는 많이 컸을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을버스에서 영호를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아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존심이 그를 꼼짝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이 동네 얼굴을 들이미는군. 뻔뻔하기도 해.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죽기 전에 손주들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발. 하지만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이미 끝난 일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15살이 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어깨도 넓어졌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를 보고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아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민수야. 할아버지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셔. 그 말을 들은 박철수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떠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논밭은 대부분 남에게 임대를 주고 작은 텃밭만 가꾸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따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장롱을 뒤지다가 민수의 장난감 병정을 발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셌나? 장난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진짜 노인이 되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혼자서 생활하기도 벅찼습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급식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나머지는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끼니를 채웠습니다. 가끔 동네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찾아와 근황을 물어봤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말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수는 3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자신의 증손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나타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들이 받아줄까요? 3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가을 박철수 씨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에 고혈압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 다니기도 어려워서 동네 의원에서 약만 타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니 낯선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민수가? 굳은 손으로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글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손주였던 민수 맞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손주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손자들이죠. 첫째는 7살 딸이고 둘째는 5살 아들입니다. 민수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박철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증손자들이 있다니. 할아버지,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지를 읽던 박철수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언제?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9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하시기 전에 계속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니셔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30년 동안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함께 탔던 빨간 자전거, 할아버지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 모든 게 그리워요.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5살 민수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 있던 모습,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증조 할아버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만나 주신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 대합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요.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박철수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손주의 편지, 그리고 아들의 죽음 소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민수를 만나야 할까?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을 그들이 받아줄까? 무엇보다 아직도 살아있는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고 자신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낡은 양복이었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평소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던 박철수 씨에게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대합실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떻게 민수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시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철수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35살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시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도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박철수 씨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 앉아서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은 너무도 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박철수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셨어요? 저는 5살이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아버지가 저희를 떠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버렸지만 저와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박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술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할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용서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수야. 박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후회했다. 매일 후회했어.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30년이에요, 30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상처받은 5살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러 다니고 용돈도 받는데 저는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손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는데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 씨도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찾았단 말이냐? 네.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계속 할아버지 얘기만 하셨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철수 씨는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고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곁에 있지도 못하고. 할아버지.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원망했던 할아버지였지만 막상 만나니 여전히 그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할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상에서 힘겹게 써 내려간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버지께 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다가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30년 전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다가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때 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의사가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던 날. 병원에서 며칠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잡고 병원비를 빌렸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자존심 상해하실까봐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편지를 읽던 박철수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땅까지 넘어가게 되었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구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저희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고 아이들이 클 때마다 할아버지를 보여드리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왜 우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도 자신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비록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능하다면 제 아이들을 한번 봐주세요. 아이들은 증조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아버지께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아들 영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박철수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살리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했다. 할아버지.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할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철수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민수의 장난감 병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기억나니? 민수는 장난감 병정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래, 너희가 떠나던 날 마당에 떨어져 있더라. 할아버지가 주어서 30년 동안 간직했다. 민수는 장난감 병정을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5살 때 모습 그대로. 두 사람은 30년 만에 진짜 화해를 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사랑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래도 될까? 갑자기 나타나면. 괜찮아요. 아내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살 딸 지은이와 5살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이들아, 증조할아버지 왔단다. 진짜요? 증조할아버지?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조금 무서워하는 듯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증손녀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구나. 할아버지가 선물도 가져왔단다. 박철수 씨는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인형과 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5살 준호를 보니 30년 전 민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얼굴.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아이가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리 와봐.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준호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30년 전 민수를 무릎에 앉혔던 것처럼.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철수 씨도 30년 동안의 외로운 생활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민수의 아내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박철수 씨의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자서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민수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았다. 우리 준호와 함께 잠들어서. 그 후로 박철수 씨는 정기적으로 민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차례도 지내고 아이들 생일에도 참석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영호와의 마지막 만남, 30년간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특히 내 아버지에게. 이제야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박철수 씨는 위로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박철수 씨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오래된 당뇨병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없으면 심심하다고 해요. 준호도 할아버지랑 또 같이 자고 싶다고 해요. 아이들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박철수 씨는 힘이 났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박철수 씨는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시골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올까 한다.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정말요? 할아버지가 서울로 오시면 저희도 너무 좋을 텐데요. 그렇게 박철수 씨는 30년 동안 살던 시골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민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민수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특히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네, 할아버지는 착하고 따뜻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철수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라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매일 가족들과 함께하고 증손자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들 영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오해했던 아들, 자신을 구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아들. 그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낸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를 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가실래요? 아버지께 인사드리러요. 박철수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묘소 앞에 선 박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호라고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호야, 아빠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하려고 그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를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였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민수와 화해했으니 마음 놓으셔도 돼요. 증손자들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다. 내 아버지와 화해한 기분이야. 시간이 흘러 박철수 씨는 79살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11살, 준호는 9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누나, 자신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 그림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박철수 씨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그려줘서. 할아버지는 원래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호의 순진한 말에 박철수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고 다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박철수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증손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박철수 씨는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외로움은 끝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은 때로 잔인하게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자존심과 오해가 만든 벽은 높고 견고해 보이지만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민수네 집에 안부 전화를 합니다. 민수야, 잘 잤니? 아이들은? 네, 할아버지. 모두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런 일상이 이제는 가장 소중합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입니다. 가끔 박철수 씨는 생각합니다. 만약 30년 전에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을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아들의 임종도 지켜볼 수 있었고 손주들의 성장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은이와 준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할 때까지 살아계실 거죠? 지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 시집갈 때까지 할아버지가 꼭 살아있을게. 약속해요? 약속한다. 그런 약속들이 박철수 씨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박철수 씨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후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